오늘의 머릿말. 단순하게 기획하기, 단순하게 글쓰기, 단순하게 말하기, 단순하게 관계 맺기. 사회생활 경험이 쌓일수록 단순하게 잘하는 법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뻐기듯이 장황하게 하지 않고 핵심을 꿰뚫으며 선을 지키며 명료한 소통을 하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가 알려주는 일잘러의 비법입니다. 나와 통할 책을 고르는데도 이런 비법이 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리딩 케미스트리 업로드 된 다음에 댓글 반응 주신 분들이 계셔서 몇 개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가 정유정 작가님 코너였죠. 어떤 욕망은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 계시고요.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믿고 보는 정유정 작가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필력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좋아하는 장르여서 재미있게 읽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어도 이 작가 글은 믿고 읽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재밌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고의 밀리캐스트 다혜 기자님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기대됩니다. 빨리 올려주세요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 되니까요. 새 에피소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근대면서 듣는 사람 추천 좀 일단 저부터라고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두근대는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다혜리님 너무 좋아합니다. 많이 기대됩니다. 잘 들을게요. 그리고 좀 긴 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소설 쓰기를 취미로 삼은 지 10개월 차인데 정말 주옥 같은 에피소드네요. 정유정 작가님, 소설 작법부터 문학의 의미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절 이후 밀리의 서재에서 북 팟캐스트까지 나오니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듣고 또 듣는 보석 같은 팟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목소리를 이곳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을 책을 고르고 완독하기까지는 몇 번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일단 읽고 싶은 기분이 생겨야 하고요. 뭘 읽을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적잖게 걸립니다. 저는 책상 옆에 쌓아둔 책을 한 권씩 펼쳐보기도 하고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 사람들이 요즘 읽는 책이 뭔지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 이메일 확인 한번 하고 SNS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유튜브 한번 껐다 켜고 하는 동안 시간이 훌쩍 흘러버리곤 해요. 오늘은 월간 케미 시간인데요. 밀리의 서재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특히 20대 독자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10월의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 목록에서 여러분의 인생 책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밀리의 서재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루이스님, 한스님 두 분입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루이스님. 네,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루이스입니다. 예, 한스님. 안녕하세요. 한스입니다. 오늘 이다혜 작가님과 루이스님과 즐거운 이야기 재미있게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일 하시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루이스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에디터로서 텍스트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밀리 메인 화면인 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회원들에게 어떤 책을 어떤 영역에 보여줄지 노출 플랜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책을 나눠서 어떤 책을 더 먼저 노출할지 뭐 노출 순서 같은 것도 다 결정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하실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좀 다양한데요. 이따가 저 인기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 역시 외부 트렌드 뭐 방송이나 영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좀 시의적절하게 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화제작만 소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구간 신간 할 거 없이 좀 밀리 회원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책들을 미리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노출 플랜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유명한 책 읽는 20대 남자. 아, 네, 한스님, 네, 어떤 일을 네네네.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콘텐츠 기획과 루이스와 같은 호문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 기획하실 때 제일 주안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 기획을 할 때 타겟을 조금 책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책을 좀 깊게 읽고 싶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한 작가의 가이드북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북 만들 작가를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에,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저희 취향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하고 싶은 작가님,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네네. 네, 이다희 작가님도 네.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선정하고 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즐겁고 재밌게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을 제가 먼저 이제 우선 뽑고 한스님 눈에 들어야 한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또 다 워낙 또 다 좋으신 작가님들이라 그렇죠. 회원분들도 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책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밀리에서 일해 보시는 게 굉장히 큰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워낙 많은 책들이 있기도 하고 또 책 관련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책 관련된 다른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일도 있나요? 저는 매달 좀 이벤트나 기획전을 많이 준비를 해요. 네. 사실 그런 이벤트나 기획전은 다른 디자이너분들이나 기획자분들도 같이 이제 집중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가 좀 주목도 있을 수밖에 음. 없거든요. 한 책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명이 좀 어떤 결과물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결과도 항상 좋은 편이고 네. 그걸 기획할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니. 그쵸. 네, 그게 예. 정말 뿌듯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데 사실 이렇게 기획전 같은 거를 해서 기획전으로 소개된 책이 많이 읽힐 때가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혹시 그런 경험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한스님께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뜨개질 겨울 시즌에 네. 뜨개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유튜버님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경험이 있어요. 네네. 네, 그 김뜨개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김뜨개님이 뜨개책을 새로 내셔 가지고 저희가 기획전을 하면서 신청하면 뜨개 세트도 보내주고 같이 뜨개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네. 이랬는데 그때 뜨개책도 인기가 많이 오르고 그 세트 때문에 회원도 가입을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책이 인기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또 순위권에도 오르고 이래서 좋은 얘기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예, 뜨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네, 그렇죠. 벌써 그것도 네. 네. 뭔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좋아하시는 책 얘기도 잠깐 듣고 싶은데 루이스님 어떤 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정 카테고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막연하게 했던 생각이나 감정을 너무 탁월한 언어로 딱 정리된 문장을 그쵸. 봤을 때 그 가슴이 막 벅차는 경험이 네. 있었고 그런 책이 계속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소설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에세이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말씀하신 딱 두 카테고리가 그런 범주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좋아하시는 작가나 혹시 인상 깊게 읽으신 소설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책이 엘레나 페란데 작가의 아, 나의 눈부신 친구 네. 시리즈예요. 이 책을 저도 이제 일하면서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된 책인데 이게 두 인물의 어떤 유년 시절부터 성장기까지의 우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정이라는 게 사실 그냥 그 단어로 봤을 땐 되게 좀 납작한데 이 두 인물 안에 뭔가 동경도 있고 뭔가 질투도 질투도 있고. 있고 이 모든 감정을 너무너무 잘 맞아요. 표현을 해놨어요. 이걸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났고 이상하게 한국이랑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인물의 어떤 경쟁 관계이면서도 서로 너무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런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네. 소설이라서 진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작품이 약간 이탈리아 남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두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는데 읽다 보면 사실 그 우정이라는 말 안에 진짜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워하는 감정 같은 것들도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그 동네 분위기 같은 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것들도, 게다가 누군가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우정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것들도 너무 잘 그린 책이어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정말 빠져들어서 읽게 되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스 님은 어떤 책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소설과 인문학을 좀 즐겨보고 경제 경영서는 지금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네. 보면 주위에서 막 주식, 그쵸. 부동산, 투자 얘기 네. 정말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막 많이 예. 해주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생각해 보면 이거 근로소득만으로는 요즘 사회가 이런 쓸쓸한 이야기로. 예,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막 압박감도 들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제가 원래 소설이나 인문학 책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읽다가 나 근데 뭐 주식책 좀 더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요새 맞아요. 그런 좀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그런 시기가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들 소설 좋아하고 뭐 에세이나 인문서 같은 거 좋아해서 책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남들은 맨날 주식책 읽고 있고 부동산 책 읽고 있는데 '나만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근데 뭐 아시겠지만 책을 읽는다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읽으면서 또 네. 괴로워하는 마음은 항상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을 안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약간 한 타임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강 작가님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발표 보고 어떠셨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스 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 제가 사실 노벨문학상 미리 보기라는 기획전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항상 시즌 되면 다 준비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그걸 준비하면서 그 밀리 직원들이 이제 예측하는 수상자, 네.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출판팀 직원분이 한강 작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너무 좋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작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강 작가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래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획전 일정이랑 한강 작가님의 사진 뭐 이런 거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작가로 대체를 했는데 네. 아니 이렇게 아니 이런 억울할 때가. 네, 예. 그래서 당선 발표를 보자마자 갑자기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쵸. 사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할 걸. 그쵸.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그건 잠깐이고 네. 뭐 자기 전까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진짜 노벨문학상 네. 수상이라고 하면서 떨리는 마음이 진짜 맞아요. 계속됐던 것 같아요. 네. 괜히 책장에 한강 작가님 책 뭐 있지 이렇게 그쵸, 막 그쵸. 들춰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루이스님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은연중에 한국 작가가 타기엔 좀 장벽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날 야근하는 날이어 가지고 야근하면서 뉴스를 SNS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하고 다시 봤는데 맞는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근무하다가 말고 약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다들
이제 무슨 문제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왜 사무실에서 누가 무슨 일이야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예 되게 다들 놀랐던 기억이 있고 되게 신기한 게 사실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탄 게 저한테는 아무런 무슨 연결고리도 없고 저한테 좋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약간 괜히 내가 뭐 탄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되게 밤늦게까지 잠을 설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한강 작가 책 다 꺼내 보고 뭐 사인 받으신 분들은 사인 찍어서 SNS에 자랑도 하고 이러시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혹시 두 분은 한강 작가님 책 중에 읽으신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한강 작가님 책 한 4권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음. 우선은 소년이 온다 네. 읽고 히라버 시간 그다음에 시집도 한 권 읽고 그다음에 검은 사슴이라는 책 요렇게 4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히라버 음. 시간이에요. 그 히라버 시간을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저의 어떤 좀 개인적인 역사가 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제가 막 책을 좋아하던 시기가 딱 20살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이때까지 하던 수험 생활 끝나고 내가 왜 이런 전공 공부를 하고 있지? 네. 이런 좀 방황의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 술 먹고 토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의미 없는 전공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음.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냥 그때부터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읽었던 한강 작가의 책이 히라버 음. 시간이었어요. 역시 처음 읽었던 책이 기억에 많이 남죠. 네. 네. 뭐 그 뒤에 작품이 뭐 이렇게 더 의미 있는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방황의 시기에 히라버 시간을 읽으면서 그 내용도 뭐 이제 침묵 점점 이제 실어증이라는 네. 것 때문에 침묵을 택하는 한 여자와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가 만나서 서로의 어떤 상처 이런 네.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말이 없어지는 말을 못하는 여자와 눈이 안 보이는 남자가 만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서로가 소통을 결국에 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방황의 시기에 내가 뭔가 막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뭔가 허무한 것 네. 같고 그랬던 시기를 정말 그 소설이 저 음. 개인적으로는 좀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고 진짜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혹은 진짜 내가 나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네. 자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소설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소설입니다. 그 사실 히라버 시간 같은 경우는 소통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에 가능해지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여서 읽으면선 사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진행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굉장히 뭉클한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다 읽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루이스 님은 혹시 좋아하시는 작품 있으세요? 저 이번 기회에 책장에 먼지가 쌓여 있던 한강 작가님의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 주었다를 네. 다시 읽었어요. 저는 이게 시라는 게 정말 정제되고 다듬어진 그 단어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국어로 읽어야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네. 근데 이 아름다운 이 한강 작가님이 정제한 이 단어들을 제가 모국어로 읽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너무 벅찬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어 맞아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꼭 한강 작가님 시집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번에 노벨문학상 결과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우리는 원어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미묘한 감정의 겹을
번역을 통하지 않고 원래 작가가 의도한 그 단어 그대로 우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언어가 같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소년이 온다라든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라고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작품들이 읽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음. 생각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강 작가님 덕분에 모두가 다 행복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밀리의 서재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밀리의 서재의 10월 랭킹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제가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궁금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통계 자료거든요. 남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그 책은 어떤 내용인지 같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 10월에 가장 많이 읽힌 책 탑 5부터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1 위에서 네. 5위 제목을 쫙 말하고 한 권씩 얘기를 해 볼까요? 네. 1 위는 만화로 보는 3분 음. 철학이라는 책이고요. 2 위는 차인표 배우가 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입니다. 음. 그리고 3 위는 히렌체 님이 쓴 호감의 시작이라는 자기계발서고요. 4 위는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5 위는 넬레 노이하우스 작가의 소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3권 그리고 철학책과 자기계발서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데 이 철학책에서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이어서 약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철학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좀 네. 읽었어요. 그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 철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이랑 좀 동떨어져 있고. 근데 이 처음 딱 열면은 이 등장하는 캐릭터가 저희랑 같은 마음이에요. 철학에 대해 관심 없고 왜 음. 공부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수상한 인물이 데리고 가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소개를 해 준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정말 가볍고 재밌게 읽기 좋은 책인데 읽다 보면은 철학에 대해서 상식이 쌓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음. 같고요. 이게 남인혜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밀리에서 언급량이 엄청 늘어난 아 걸로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 언급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영향력이 있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 이를테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방송 아니면은 뭐 케이팝 스타 뭐 여러 가지 그 언급되는 경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느끼시기에 '아 이거는 정말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특정 매체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음. 누가 말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밀리서재 회원분들이 어쨌든 그 지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 네. 때문에 그 스피커가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알쓸인잡 시리즈에 나오는 아 그런 네네. 좀 명사분들 그런 분들이 언급하신 책들은 거의 항상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만화를 보는 3분 철학이라는 책도 그런 맥락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대여수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책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여수 같은 경우는 월별로 바뀌는 폭이 좀 심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한 번 대여수 탑이나 이렇게 찍은 올라간 작품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책에 나가는 편인가요?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마흔에 읽는 소펜하우어라는 아 책이 네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배우가 읽으면서 유명해졌는데 그게 거의 계속 상위권에 이제 음. 위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뭐 꼭 1 위는 아니더라도 뭐 2-3위 뭐 4-5위 이런 네네네. 책들은 그때그때 항상 또 외부 이슈가 있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자주 바뀌는 것 음. 같습니다.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 혹은 책 자체의 힘으로 많이
대여되는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맞습니다. 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또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항상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우리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찾으려고 했다가도 화면 딱 켜면은 그거 잊어버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아마 밀리서재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저희 탑5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대도시의 사랑법이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같은 경우는 아마 드라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두 작품 중에서 읽은 작품 있으신가요? 저 대도시의 사랑법 재밌게 네. 읽었습니다. 재밌죠? 네.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일단 제가 3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인물들의 선택하는 것들이 저랑 좀 가치관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되게 심각한 일을 많이 마주치는데 이 박생현 작가님 특징이기도 한데 너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위트 있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되게 와닿지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영화 개봉하면서 이슈가 있고 해서 다시 읽었는데 이 박생현 작가가 왜 그런 거를 또 위트 있고 가볍게 처리를 했는지를 이젠 와닿더라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 책이 어떤 사랑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사랑 앞에서는 작가님이 또 한없이 되게 무거워지는 모습이 비춰져요. 그 가벼움과 무거움의 밸런스를 되게 잘 조절하신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대목은 그냥 되게 웃게 되는 부분들도 네. 있는데 그 부분이랑 울게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되게 잘 짚어내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는 또 그 갈 길이 있는 거고 사실 원작책 읽는 것만큼 이 작가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건 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스님도 안 보셨어요? 네, 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지는 못했고 드라마 소식만 이렇게 들으면서 네. 드라마도 안 보셨군요. 네네 네. 드라마도 저는 네. 이거 책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원래도 한국에서 되게 많이 읽힌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많이 읽혔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라마도 많을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 한 번 읽으면 이 넬렌 오이하우스 작가의 다른 책들도 쭉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달에 가장 많은 리뷰가 달린 책 탑 3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1위는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라는 추리소설 네. 1위를 했습니다. 2위 같은 경우에는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이 2위를 했고요. 3위는 차인표 작가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3위를 했습니다. 리뷰 수가 많은 작품들을 보면 지금 제가 탑 10까지 순위를 봤는데 10편이 다 소설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리뷰를 쓰고 싶다라는 기분이 드는 그만큼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장르가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설에 집중되어서 리뷰 수가 쭉 올라가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데 혹시 리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7년의 밤 네. 리뷰 중에 그 리니 사랑의 회원님이 남겨주신 리뷰인데 범인을 알고 책을 읽어도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다니 이런 것이 필력이겠지요라는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네. 그게 저는 왜 인상이 깊었냐면 제가 예전에 지루하면 죽는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걸작은 스포일러를 알고 읽어도 맞아요. 재밌다라는 네. 그 목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유정 작가를 또 마침 그 작가 가이드북을 네. 만들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네. 그 정유정 작가님이 정말 그 공간 같은 걸 구성하실 때 정말 찾아가서 맞아요. 엄청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기반한 인물 스토리를 다 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막 이런 추리 소설이나 뭐 스릴러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는 범인을 찾느라 그쵸. 그런 이제 작가가 준비한 공간이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리뷰를 읽고 7년의 밤이나 정유정 작가님의 어떤 다른 책들이야말로 범인을 알고 읽어야 오히려 그쵸. 보이는 네, 것들이 좀 많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 스릴러든 뭐 미스터리, 뭐 추리, 스릴러 이 장르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반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깜짝 놀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등장하는 게 이 재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 읽다 보면은 그 범인 누군지 미리 아는 경우에 이 깔아 놓은 세팅 같은 게 훨씬 잘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일러 알고 봐도 더 재밌게, 왜냐하면 범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단서들을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네, 맞는 말이네요. 예.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면 빨리 책장 맞아요, 넘기기 맞아요. 바빠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만 딱 펴 가지고 누가 범인인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 사실 범인 알고 보면은 그 과정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인 알고 다시 재독하는 경우도 그래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인을 알아도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리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호강의 자리 리뷰 중에 좀 되게 재밌는 게 2개가 보였는데, 하나는 책에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이런 리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갔을 때 이제 반전이 있는 소설이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놀라셨으면 이게 네. 오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이제 그냥 미친 것 같은 작가도 나도 이런 리뷰가 있었는데, 이 책 읽다 보면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마지막 이 홍학의 자리도 약간 호불호가 약간은 네.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불호가 있다라고 할 때 이 호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마지막에 정말 휘몰아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부분들에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두 분도 책 읽은 다음에 리뷰 쓰시는 경우 있으신가요? 저도 리뷰 쓰는 거를 생각해 보면 네. 대체로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내 생각해 보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하이라이트를 많이 치는 건 확실히 인문서적이나 네. 뭐 경제 경영이나 네네. 자기계발서인 것 같고, 읽고 리뷰를 남기는 거는 소설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뭔가 이 감정을 누군가랑 나누고 싶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사실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요새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보고 오시니까 그쵸. 얘기 나눌 게 있는데 네. 참 책은 진짜 그쵸. 어렵잖아요. 없어. 읽은 사람이 없어. 독서 모임 가지 않는 네. 이상 뭐 읽었다 하더라도 같은 책을 읽는 경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자꾸 그냥 혼잣말처럼 남기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학의 힘인가 봐요. 네.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게. 루이스 님도 리뷰 남기시는 경우 있나요? 저도 정말 종종 남기는데, 네. 저는 근데 한스님 말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전 하이라이트도 소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설 문장들 나중에 모아서 읽어보면은 네. 이게 진짜 하나의 뭔가 시집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네. 부분만 읽어보면. 하이라이트와 리뷰 다 소설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책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따로 해두시기도 하나요? 네, 근데 저는 공개적으로는 아직 좀 못하고 있고,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비공개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하셔야죠. 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혜 기자님은요? 예, 저는 독서노트 같은 거 쓰긴 쓰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막 휘갈겨서 막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SNS 같은 데 올리려고 하면 예쁘게 정리를 해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 급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도 뭔가 공유하지는 않고 보통 제가 보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 같고, 요즘에 필사 같은 것도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이라이트 쳐놓은 문장들 같은 경우는 따로 써보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병렬 독서가 워낙 인기잖아요. 한 네.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읽기 시작만 하고 실제로 많이 읽지 않은 책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이 많이 그어진 책이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읽고 있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밑줄이 많이 그어진 책 탑3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3위를 말씀드릴게요. 1위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자기계발서가 1위를 했고요. 음. 2위는 토스에서 이제 만든 책인 더 머니북이라는 책입니다. 3위는 존 소포릭 작가의 부자의 언어라는 경제경영서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수 탑 10에는 소설이 한 권도 없습니다. 신기해요, 정말로.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리뷰수 탑 10에는 전부 다 소설이었다고 하면은 하이라이트 수 탑 10에는 이 소설이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입문서 이렇게 세 카테고리의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이라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하이라이트 수가 많은 책들을 두 분도 많이 보시는 편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세이노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책 네. 구입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혹시 이 책 다 읽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조금 발췌독을 했어요. 세이노의 음. 가르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워낙 그 짧은 글들을 네네. 이제 많이 모아 놓으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서 이거 읽고 싶다. 이러면은 그 파트 읽고 또 이제 또 넘기다가 읽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읽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자기계발서 읽는 노하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근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목차를 먼저 보고 목차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혹은 내가 관심 있는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돈 관리라고 해도 프리랜서 돈 관리하는 거랑 직장 초년생 돈 관리하는 거랑 그다음에 중년인 사람 돈 관리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부분 중에서 나랑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이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탑3 중에서 두 번째 책, 더 머니북이 음. 방금 말씀하신 발췌독하기 맞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진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쨌든 토스라는 앱이 금융을 되게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브랜딩을 하고 있는 네. 앱이잖아요. 그거에 걸맞게 정말 저희가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이나 용어들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발췌독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 탑3를 보시면 다 약간 부에 관련된 책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쵸. 흥미로웠어요. 네.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쵸. 그리고 저도 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요. 남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이제 항상 그 제일 좋은 거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이다. 예.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것은 항상 은은한 불안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더 머니북 같은 경우는 그 올해 서울국제도서전 할 때 그때 토스 부스가 되게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가 다른 부스는 책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스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 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토스가 전문 출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을 직접 내면서 책의 뭐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들 돈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머니북 같은 경우는 돈을 불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초보적으로 적금 통장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금 통장 이런 거 구분하는 법부터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재테크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맨 처음에 그냥 기초 벽돌 공사한다는 느낌으로 읽어보시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두 분은 밑줄 그으시는 문장이 어떤 문장들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읽다가 진짜 이 표현 자체가 좋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도 밑줄을 긋지만 약간 그 사건이 전환되는 그런 음. 순간에 있는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문 같은 건 전혀 아닌데 저는 그런 문장들로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밑줄을 많이 긋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루이스님.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아름다운 문장 봤을 때 소설에서 많이 하이라이트를 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책 읽다가 이 책의 전체를 뭔가 함축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맞아, 문장을 맞아. 보면은 그것도 네네네. 무조건 자동으로 이렇게 네. 밑줄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독서를 다 읽은 거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밑줄 쳐놓음으로써 나중에 시간 지나고 그건 봐도 이 책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싹 그쵸. 기억나는 느낌? 음.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한스님은 어떤 문장에 밑줄을 그으시는 편이에요? 저는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인물의 대사에 밑줄을 많이 긋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딱 이해가 되는 대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소설이 확 좋아지고 다른 문장을 다 잘 썼더라고 하더라도 대사가 뭔가 어색하거나 딱딱하거나 이러면 네. 갑자기 왜 맞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지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설 쓰기에 뭔가 재능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인물의 대사 쓰기가 아닐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딱 가슴 티키타카가 와닿게. 딱 있어야 예. 예. 맞아요. 빨려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읽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연령하고 성별에 따른 데이터도 볼 예정인데요. 루이스님, 한스님이 두 분 다 20대셔 가지고 20대 여성, 남성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텍스트 힙이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요즘 주변에서 텍스트 힙이라는 걸 느끼시는지, 실제로 책을 읽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루이스님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모든 친구들한테 너 올해 얼마나 읽었어? 이렇게 통계를 내고 다니진 않지만 확실히 그 SNS에 자기가 읽고 있는 책을 올리는 빈도 자체는 많아졌다고 느껴요. 일단 네네. 저 역시도 그렇고. 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저도 친구가 어떤 책 올렸을 때 그냥 넘겼다면은 이제는 이 친구가 무슨 책 읽고 있나 되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책을 올림으로써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건 직업병이잖아요. 그런 거. 네, 한스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SNS를 좀 멀리하는 편이라 네. 텍스트 힙이 그렇게 와닿지는 좀 않았습니다. 네. 왜냐 이렇게 보면은 네. 그냥 항상 읽는 친구들은 네. 항상 읽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안 읽는 친구들은 똑같이 안 읽는 것 같고, 다만 재밌었던 거는 그래도 한강 작가님 발표가 났을 때는 몇몇 네네네. 안 읽던 친구들이 뭐부터 아, 읽으면 좋냐 이렇게 연락이 맞아요.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놀랐습니다. 오히려 텍스트tip보다는 한강이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다음에 너도 나도 다 집에 있는 한강 작가님 책을 꺼내거나 아니면은 서점에 있는 한강 작가님 책이 완판되거나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이런 큰 이벤트 한번 있는 게 모두에게 책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요즘에 보면은 북커버, 그쵸. 그다음에 책갈피, 이런 관련 물건들을 사 모으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텍스트입이 아니라 굿즈 구매를 좋아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 혹시 두 분도 그렇게 사시는 책 관련된, 독서 관련된 물건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스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북다트에 좀 빠진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인덱스를 쓰면은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그쵸. 그래 북다트를 쓰자 했는데 다들 혀가 길다. 네. 근데 뭐 북다트도 쓰다 보면 네. 그냥 그게 그거 아닌가. 너무 그쵸. 이렇게 막 많이 재활용은 안 되고 꽂아놓으면 빼기 싫잖아요. 그쵸. 솔직히. 맞아요. 원래 그거 다 표시해 놓은 건데 그걸 빼면 의미가 예, 없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냥 계속 사는 걸 네. 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네. 또 환경은 환경대로 못 지키는 것 네. 같으니 그래서 막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따로 독서용품을 구입하시는 건 없고요? 요즘은
따로 구입을 좀 많이 안 하는 게 또 저희 밀리의 서재가 또 이제 전자책 네.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북 리더기를 좀 사용하다 보니까 네. 뭐 예쁜 바탕화면 그 그쵸, 리더기 그쵸, 그쵸. 예. 그런 거 디지털 굿즈는 좀 모으는데 음. 이제 실제 종이책 굿즈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리더기를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리더기 너무 편하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저도 리더기를 한번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책 읽을 때 핸드폰으로 보면 딴 걸 계속 네, 하거든요. 아, 맞아요. 눈도 네.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래서 사실 그 리더기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고 리더기를 보면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루이스 님은 굿즈 사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굿즈를 좋아하는데 말씀하신 어떤 텍스트 힙의 맥락에서 굿즈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무언가를 자꾸 좋아하고 그러려면 곁에 두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물성이나 디자인이 너무 그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관련 굿즈가 인기 많은 건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커버를 사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를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3 얘기해 볼까요? 어떤 책들인가요? 네, 1위는 박상현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고요. 2위는 히렌체님의 자기계발서 호감의 시작입니다. 3위는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가 3위입니다. 호감의 시작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호감의 시작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읽어봤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매력인가요? 일단 이 책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아,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제목을 잘 지었다. 그쵸? 책도 재밌지만 네네네. 일단 제목을 잘 지었다. 이 책이 타 서점보다 밀리 서재 자체에서 더 인기가 네, 좀 많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히렌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분 화법이 저도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되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 그런 화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상 깊게 보셨던 분들이면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좀 특징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자기계발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딱딱한 자기계발서는 아니고 본인 사례나 경험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네. 되게 에세이처럼 술술 읽히는 그런 자기계발서라서 밀리 회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도 이게 뭔가 사람마다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매력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읽고 적용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이 책 보다가 이제 저 이거 애매한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책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애매해. 뭐 일테면 이런 재능도 애매하고 저런 재능도 애매하고 아주 못 쓸 건 아니지만 다 애매해서 눈에 띄는 게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해볼 법도 한데 이 히렌체 님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애매한 재능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1000명이 되지 않았던 구독자가 한 달 만에 10만 명 넘었다고 썸네일 제목 바꾸는 걸로. 그래서 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호감을 산다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호의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는 중요하고 관심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별에 따른 책 선택의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3를 한번 볼게요. 네,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1위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이 됐고 2위는 세이노의 가르침, 3위는 호감의 시작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성 남성 불문하고 호감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호감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남성 독자들의 경우에는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순위 5위에 보면 마법 천자문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약간 눈에 띄는 결과인데 20대 여성 순위에는 이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법 천자문 같은 경우는 밀리의 서재에서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편인가요?
네, 저희도 좀 재밌게 보는 부분이 마법 천자문이 이제 흔히 이제 어린이 독자들이 많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 외로 20대 남성분들이 마법 천자문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상 어린 네. 시절에 부모님이 마법 천자문을 이제 사주고 제가 네.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추억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20대 남성분들이 밀리의 서재에서 마법 천자문을 많이 보는 게 음. 아닌가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안 본 책 중에서 읽어야 할 것 같은 책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좋아했던 책, 옛날에 읽은 책들 다시 들춰보는 재미도 그만큼 크구나라는 생각했던 게 이 20대 남성 순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루이스님, 한스님이 소개하고 싶은 책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명 역주행 원해 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이 책은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책들이 있으면 어떤 책들일까요? 저 먼저 소개할까요? 네. 네, 저는 밀리에 들어온 기준으로 10월에 이제 새로 들어온 책 중에서 떴으면 좋겠다는 책 2권을 좀 선정을 네.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마이클 핑클 저자의 예술 도둑이라는 음. 책입니다. 이 책 부제가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예요. 이 부제만 봐도 되게 끌리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이 책이 뭐냐면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희대의 도둑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라는 인물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정말 그 집요한 취재를 바탕으로 이 인물의 도둑질하는 과정을 정말 범죄 소설처럼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재미가 있고요. 저는 이 책이 왜 좋았냐면은 제가 앞으로 미술관 갈 때마다 이 책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떻 왜냐면 이 브라이트 비저라는 인물이 도둑질을 하는 그 동기가 대부분 도둑질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브라이트 비저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술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맞아요. 그냥 매료돼 가지고 이거를 당장 우리 집에 가져와서 나만 보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대체 저런 욕망이 들 만큼의 예술 작품은 어떤 것이었으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거를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읽게 됐고요. 근데 이 책 그 추천사 중에 네. 그런 말이 딱 있더라고요. 정재승 박사님이 쓰신 추천사인데 그 도둑들 감독님이랑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앞으로 미술관 갈 때마다 예술 작품 하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작품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 봐라. 음. 그러면 예술을 보는 세계가 달라질 거다. 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 책 읽고 나면은 우리 생각이 한번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그쵸. 그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책이 되게 재밌고 이 책이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브라이트 비저라고 하는 도둑이 읽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와 연민 같은 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니까 뭔가 무조건 미워해야 되고 욕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책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가장 많은 미술품을 훔친 도둑이라는 게 알려진 이유도 간단한데 잡았을 때 그 집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팔고 나서 맞아요. 꼬리가 안 잡히면은 이걸 훔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자기 자그마한 방 안에 자기가 훔친 미술품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가까이서 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특이한 사례여 네. 가지고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두고 온 100가지 유실물이라는 페멀라 폴의 에세이인데 네. 이 작가분이 뉴욕타임즈 북리브 편집장이세요. 이분이 이제 70년대생이신데 낭만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중에 이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키워드별로 이제 쓰신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서점에 가서 지나가다가 이 너무 그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맞아요. Y2K 감성 낭낭한 표지가 표지에 완전 홀린 듯이 이제 네. 펼쳤는데 이 목차를 보시면 키워드가 그 한 챕터의 주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 뭐 LP나 이런 것들은 물건은 좀 바로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뭐
길 잃기, 티켓 분실하기, 지루함 이런 것 맞아. 같은 특정 상황을 키워드로 잡으신 게 너무 흥미로웠고 음. 저는 사실 이 제목이 유실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저한테는 잃어버린 게 없어서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그쵸. 때문에 예. 완전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낭만에 대한 추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되게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읽기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다혜 기자님이 번역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번역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저는 딱 이 세대거든요. 이 저자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가 아니어서 저는 딱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성장한 세대였고, 그러니까 20대가 되어서 핸드폰이 갑자기 생긴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땠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전화하고 받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던 시대에서 갑자기 카카오톡 같은 게 생겨서 무제한으로 대화를 핸드폰으로 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느꼈던 당혹감 같은 거. 왜냐하면 전화로 얘기해서 한 번 전화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카카오톡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라고 생각했던 초반에 당혹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도 다 카카오톡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 같은 걸 겪었던 그 초창기가 떠올라서 굉장히 좋기도 했고, 이 책에 보면 그 파일로팩스라고 해서 그 시스템 다이어리가 네. 등장을 합니다. 가죽 커버로 된. 근데 이게 한동안은 유실물 쪽에 들어가 있다가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갓생 살기를 위해서 다이어리 쓰고 수첩 쓰고 이런 게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너무 역전 재밌어요. 현상 네. 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 님은 어떤 책 꼽으셨어요? 저는 카를로 로벨리 작가의 화이트홀이라는 작품을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항상 이제 이과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이 또 약간의 항상, 수치심을 동반하는. 네, 항상 이제 뭐 술을 잘 다루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잘 그쵸. 이해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과학책을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본다면은 항상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책을 좀 보는 편인데, 카를로 로벨리 작가의 이번에 화이트홀이 네. 또 나왔더라고요. 이 작가의 제가 전작도 이제 몇 개 읽어봤는데, 이 작가님의 특징은 일단 첫째로는 어려운 과학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잘 쓰지는 않고, 두 번째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이세요. 그래서 저 과학자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로 그 과학책을 쓸 때 그 맞아요. 매력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코스모스도 이제 그런 경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카를로 로벨리 작가도 네.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책을 써서 그거를 읽어 나가는데, 이제 읽다 보면 그 이론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의 어떤 이 수식 혹은 화이트홀을 증명하기 위한 그 과정들에 매료되다 보면 정말 책을 오히려 과학책이 아니라 마치 한편의 뭔가 에세이 같이 읽힐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이 화이트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갔을 때 화이트홀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봤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좀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뭐 은유적으로 막 진짜 뭐 거의 블랙홀에 빨려 네, 들어가는 그쵸.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를로 로벨리 작가는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다 보면 이제 튕겨 나와서 화이트홀로 튕겨 나온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어떤 과학적인 맞아, 위로가 맞아. 참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뭔가 위로도 많이 느꼈고, 이 정말 뛰어난 과학자가 그 수식 하나하나를 틀릴까 봐 고뇌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에서도 똑같은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어떤 공감도 많이 맞아요. 받았고, 그래서 꼭 역주행했으면 좋겠는 책으로 제가 네. 뽑았습니다. 하지만 책 제목을 봤을 때 절대 역주행할 것 같지 않은 책이긴 하네요. 네네. 아,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과학책 읽을 때 과학책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이 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이 우주 뭐 이렇게 막
광대하고 멀고 아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때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가뿐함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런 감각을 주는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순서 마치기 전에 리딩 케미스트리 10월의 베스트 책을 꼽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에서 이야기한 책 중에서 한 권씩 10월의 베스트를 꼽아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스님 먼저. 네. 저는 토스에서 출판한 더 머니북을 꼽겠습니다. 네. 이유가 뭐죠? 어, 지금 네. 불타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네. 좀 먼 미래에서 네네. 만약에 몇 년 뒤에 24년 10월 베스트 책을 꼽아라고 했을 때 더 머니북을 꼽아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정식 아까 다혜님도 말씀하셨듯이 정식 출판사가 아니라 금융 이제 회사에서 그쵸. 출판한 책이고 이게 20대 그 젊은 분들이 얼마나 이 더 머니북 그러니까 기본 어떤 투자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또 가지고 네네.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서 저는 더 머니북을 꼽았습니다. 네. 루이스님은요? 저는 사실 아까 언급된 책은 아닌데 네. 올해 그래도 굉장히 읽으면 한스님 관점처럼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책이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10주년 아. 기념 개정판이에요. 이게 밀리 회원분들이 계속 찾아주셔가지고 10월에도 계속 이제 큰 인기를 받은 책이거든요. 네. 저희가 오히려 밀리 회원분들한테 영업을 당한 책이어서 저도 왜 자꾸 이 책을 읽으시지 하고서 읽어본 책인데 이 책이 행복을 좀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복이 되게 거창한 거고 뭐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 책은 행복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게 좀 마음먹기 달렸잖아요. 그쵸. 안 행복한 사람한테 우리가 인생은 아름다워 막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사실 인생이 원래 이렇고 행복한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진화했어라고 말하는 게 더 큰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 회원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 책을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한 장면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기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이거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올해 마지막 안 남은 이 시점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고 좀 더 행복해지고 그래도 더 앞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베스트로 뽑아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저는 12월 31일에 몇 년째 같은 친구랑 밥 먹거든요, 저녁밥을. 네. 그러니까 그 일부러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각자 약속이 있어서 흩어질 때도 있기는 한데 해마다 마지막 날에는 그냥 친한 친구랑 이날은 우리 그냥 밥 같이 먹는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매년 그 31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왜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는 거 보고만 있어도 되게 기분 좋을 때 있거든요. 괜히 내가 뭐 해준 것처럼 뿌듯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일을 같이 한다는 거,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같이 하면서 기뻐한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 들으니까 저도 되게 읽어보고 싶고요. 저는 이달 책을 꼽으면 불안 세대. 예, 이 조나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 한번 저도 이거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랭드 보통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항상 사람들은 불안감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것인가 이걸 두고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불안한 이유 혹은 그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같은 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거나 불안이 가중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요즘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불안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세 명이 한 권씩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권을 최종적으로 꼽아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사실 세 명이 다 다른 책 얘기해서 뭔가 골라야 된다니까 너무 약간 민망하지만 네. 한 권을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더 머니북 얘기가 있었고 제가 불안세대 얘기를 했고 어떤 책이었죠, 루이스님? 행복의 기원. 행복의 기원. 근데 사실 이거 다 이 후보 멘트를 듣고 나니까 약간씩은 다 유혹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권을 뽑아야 된다면 어떤 책으로 가시겠습니까? 한스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한 권을 뽑아야 된다면은 네, 제가 밀리의 서재 내에서 네, 소개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읽기도 했던 네. 불안 세대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실제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젊은 분들의 뭐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기 네. 때문에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 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만 아닙니다. 자 이제 루이스님. 전 행복의 기원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도 불안 세대 정말 좋은 책인 게 저도 알기 때문에 네. 이번 달 책으로 뽑아도 손색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그러면 불안세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약간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관심 갖고 읽고 계시고 보니까 하이라이트도 꽤 많이 하시는 걸 봐서는 이 책에서 좀 울림 같은 걸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 세대를 저희가 이번 이제 2024년 10월의 책으로 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 말고도 불안에 대한 책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책을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 어떤 식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불안이라는 걸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도 있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밀리의 서재 루이스님, 한스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답니다. 예, 오늘 어떠셨는지 두 분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스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우선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책 자체를 이렇게 다희 기자님이랑 루이스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더 소중했던 좋죠. 네, 네. 시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루이스님. 제가 다혜 기자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혜 기자님이랑 한스님이랑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네. 책 이야기가 사실 책 읽는 사람들은 다 외롭거든요. 맞습니다. 책을 혼자 읽어서 외롭기도 한데 읽은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책 읽고 있고 뭐 어떤 책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정말 시콜콜한 이야기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약간 이 세 명이 같이 이야기하는 작은 수다판에 함께 하신 것 같은 기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되고요. 다음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